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7월 2일 화요일에 유럽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해서 구스 포옙, 데이비드 바그너 감독과 대면 면접 및 협상을 가지고 돌아와 다음 주 중에는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 선수였던 거스 포옙은 토트넘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썬덜랜드에서 임대 선수로 뛸 때 감독이었죠. 또한 최근까지 그리스 대표팀 감독직을 맡기도 했고 중국 슈퍼리그 시절 상하이 선화 감독으로 아시아 축구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근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감독으로 뚜렷한 실적이나 색깔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허더즈필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기적을 이끌었고 또 잔류까지 이끈 것이 최대 업적인 미국과 독일 이중 국적 감독 데이비드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2024 시즌까지 잉글랜드 챔피언십 노리스 시티의 감독을 맡았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황의조 선수를 임대 선수로 데려와서 지휘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2023-2024 시즌이 끝나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서 현재 무직 상태인 상황입니다. 이 두 명의 감독 중에는 바그너 감독이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바그너 감독의 이력 및 전술적인 특징 그리고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최신 상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사 SBS, KBS, JTBC 등이 취재한 공신력 높은 정보에 따르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에 총 16명의 대표팀 감독 후보 검토 리스트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했고 그 결과 거스 히딩크 감독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배제됐고 최우선순위가 바그너 감독 그리고 2순위로 포옙 감독이 이제 지목되고 있다. 직접 만나서 본인의 생각과 또 계획과 또 개인적인 조건까지 모두 조율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국내 감독으로 역시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홍명보 감독까지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명보 감독은 일단 여전히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옙 감독과 바그너 감독 모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바그너 감독의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위르겐 클롭 감독의 친구라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2011년 7월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2군 감독을 맡게 됐는데 그 배경이 바로 클롭 감독과 마인츠 시절에 이어왔던 인연 때문에 그 인연과 더불어서 본인이 지도자 경력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클롭 감독과 마인츠에서도 함께 활동을 했고 또 도르트문트 2군 감독을 맡으면서도 많은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 2015년 11월에 허더즈필드 타운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리그에 있던 팀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떠나서 리버풀 감독직에 도전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클롭 감독과 어떻게 보면 경력의 흐름을 같이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서 바그너 감독은 허더즈필드 타운에서 감독을 잉글랜드 무대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허더즈필드 타운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승승장구했으나 2019년 1월 달에 허더즈필드 타운이 결국에는 성적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사임을 했고 2019년 7월에 독일의 명문팀인 샬케 04 감독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1년 이상을 팀을 지휘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적 부진과 최종적으로는 강등으로 떨어졌던 팀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경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여전히 그래도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명문팀인 영보이스를 이끌게 되는데 영보이스에서는 최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한 채 경질이 됐고 2023년 1월에 노리시티에 부임을 해서 중도 부임 시즌에는 그대로 감독직을 유지했지만 2023-2024 시즌 풀 시즌에는 팀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임하고 만 것이죠. 결국 허더즈필드 타운에서의 성과 이후에는 지난 3개의 팀에서 기대에 밑도는 활약 속에 조금 하향세를 그리면서 경질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바그너 감독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971년 10월 19일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아버지가 태국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의 피가 좀 흐르는 분이긴 하고 어머니가 독일인인데 다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 21세 이하 대표 선수로 뛰긴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대표팀을 선택해서 미국 대표 선수로 8경기 정도를 뛰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데 선수로서 크게 대성을 하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 아주 뚜렷한 메이저 대회 경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축구에 대한 열정도 많았고 또 스트라이커 출신으로 알려진 선수 커리어를 만들었는데 독일의 명문팀인 프랑크푸르트 1군 팀에 데뷔하기 전까지는 크게 주목할 만한 스토리는 없었어요. 결국 프랑크푸르트 1군 팀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마인츠, 당시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있던 마인츠로 이적을 했고 마인츠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때 수비수였던 클롭과 함께 동료 선수로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샬케 04로 이적을 해서 다시금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를
밟았는데 샬케에서도 사실은 후보 선수였어요. 29경기 2골을 기록했고 1998년 유에파컵 우승 멤버이긴 했지만 당시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커리어가 샬케 이후에는 귀터슬로, 발트호프, 마나임, 다름슈타트, 바인하임 등 하부리그에서 주로 뛰다가 35살인 2006년에 선수생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 지도자, 교육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남부에 있는 다름슈타트 대학에서 생물학과 더불어서 스포츠 과학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전히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사보다는 축구 지도자,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한 도전을 하게 됐고 결국엔 UEFA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는 호펜하임 아카데미 팀의 코치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 본인의 경력에 큰 이정표가 되는 것이 2011년에 도르트문트 2군 팀 감독을 맡게 된 것인데 마인츠에서 선수로 함께 뛰었던 클롭이 2005년에 이제 결혼할 때 바그너가 클롭의 들러리가 될 정도로 서로 아주 막역한 친한 사이가 됐었고 절친이 됐었고 또 바그너의 두 딸 중 한 명의 대부를 클롭이 맡아줄 정도로 굉장한 정말 남다른 절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절친 사이가 돼서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감독으로서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개겐 프레싱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던 것이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요. 클롭이 스트라이커였던 이 바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매일 보여줄 수 없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마인츠에서 사실은 클롭이 감독이 됐을 때 바그너가 역시 선수생활 마무리하고 코치로 함께 일을 했었고 클롭이 2008년에 이제 도르트문트 감독이 된 이후에 3년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바그너를 도르트문트 2군 감독으로 앉히는 과정 속에도 클롭의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커리어에서 말씀드린 대로 클롭 감독이 2015년 리버풀로 갈 때는 사실 바그너가 리버풀에 함께 가지 않겠냐는 소문도 있었지만 바그너는 본인이 직접 또 지휘할 수 있는 허더드필드의 감독을 이제 맡게 되는데요. 그때 클롭 감독과도 상의를 했고 클롭 감독이 바그너에게 그냥 하라라는 얘기를 통해서 허더드필드 감독직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허더드필드는 사실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도 18위로 강등권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즉 새로운 안정성,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취적인 조금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던 당시에 바그너 감독이 허더드필드에서 구단 역사상 최초의 비영연방 출신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강등권의 팀을 프리미어리그 승격까지 이끌어내면서 이제 대단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바그너의 첫 번째 임무, 허더드필드에 와서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잔디 위, 피치 위에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색깔 있는 축구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선수가 따를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을 만들기 위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먼저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는 그런 일정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었는데 보시는 이 형태로 이제 일반적인 축구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자원들이 많이 올라가서 라인을 높이고 전박을 압박하고 속도감 있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했고 그를 통해 냈던 성과는 어떻게 보면 리버풀에서 클롭 감독의 성과를 내기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클롭 감독보다 낫다라는 허더드필드 홈팬들의 자부심 넘치는 응원 구호가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게 바그너 감독입니다. 특히 2016년 여름 프리시즌 기간에 허더드필드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과정 속에는 스웨덴 전지훈련을 3박 4일 동안 갔을 때 이게 전지훈련이 아니라 공도 가져가지 않고 마치 이제 수련회라든지 뭔가 이제 캠프 같은 느낌으로 함께 생존하고 생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오히려 선수들을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었고 그 3박 4일 이후에는 전술훈련을 통해서 팀이 함께 달려들고 전원수비 전원공격 개겐프레싱의 축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개겐프레싱이 마인츠의 룸메이트였으며 또 마인츠의 감독이 된 클롭의 코치로 일했던 바그너 감독이 개겐프레싱을 함께 연구하고 또 이거를 구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5-16 시즌 허더드필드에도 바로 이 개겐프레싱을 도입을 했는데 이로 인해 선수들이 경기 막판마다 다리가 풀리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기던 경기도 계속해서 역전패당하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허더드필드 팬들은 이런 도전적이고 화끈한 축구를 보면서 비록 이기지는 못해도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2016년 여름에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진행을 했어요. 부임 첫 시즌의 성적은 리그 19위였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이 축구에 완전히 녹아들고 프리시즌 훈련까지 마치고 나서는 리그 순위를 5위로 마쳤습니다. 즉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인데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셰필드를 꺾었고 레딩과의 결승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라는 놀랄만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도 잔류까지 이뤄내면서 감독으로서 정말 커리어 하이를 찍은 게 바로 그때였는데요. 심지어 잔류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0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이미 쌓아놨던 좋은 결과와 성적을 통해서 16위로 잔류를 했어요. 아슬아슬한 잔류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8-19 시즌 같은 경우에는 3승 7무 28패의 부진한 성적으로 20위까지 추락을 했고 결국에는 이 시즌의 1월 14일 도중에 8연패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허더드필드라는 팀을 이끌고 꾸준히 잔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4개월 만인 경질되고 나서 곧바로 다음 시즌에
독일의 명문팀인 샬케 공사를 맡게 되거든요. 첫 시즌의 성적은 12위이긴 했지만 마지막 16경기가 무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초반에도 결국에는 이 무승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9월에 경질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바그너가 샬케에 가서도 같은 축구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 게겐프레싱의 한계가 드러났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체된 것인지 새로운 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극도의 좀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스위스 리그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하던 영보이스 감독이 됐는데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은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고 또 맨유까지 조별리그에서 꺾는 이변을 만들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경기력과 성적을 보이면서 최하위로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게다가 리그 우승도 계속해서 하던 팀인데 그 우승까지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영보이스에서 경질이 됐고 그리고 이제 허더즈필드 타운의 사례를 기대했던 노리치 시티가 다시 한번 바그너 감독에게 기회를 곧바로 줬지만 결국에는 승격이라는 미션을 이루지 못한 채 2024년 여름에 무직이 된 것입니다. 바그너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설명할 때는 역시 허더즈필드 승격 시절의 스타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더즈필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팀이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발 포메이션은 4-2-3-1, 공격할 때 2-4-3-1로 움직이고 수비할 때 4-4-1-1로 전환하는 명확한 위치의 배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선수들을 피치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중앙 지역을 지배하고 높은 곳에서 압박하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허더즈필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간의 25%만을 자기 진영에서 보낼 정도로 굉장히 라인업을 높이게 하는데요. 당시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기준으로는 자기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낮은 팀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높은 곳에서의 압박 축구 개겐 프레싱인데요. 소유권을 잃고마자 상대를 압박하고 또 바로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 공간이 굉장히 짧다. 아주 높은 하이라인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2명의 센터백을 배치하는 팀보다 이렇게 축구를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선수를 덜 쓸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롱패스를 덜 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겠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장을 세로로 5등분하는 형태를 많이 대중화시켰는데 지금 이 5가지 채널에서 어떻게 이제 패스 옵션을 만들고 차단하고 또 연결하냐를 볼 수 있는데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가 양쪽 어디로든지 패스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반대편 먼 곳에 있는 선수 윙어에게 패스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터치라인을 수비수로 활용한다는 과르디올라의 방식을 바그너 감독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상대가 풀백에게 공을 연결할 경우에는 공격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이를 활용한 격렬한 압박을 시도한 것, 이것이 바로 게겐프레싱의 특성인데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엔 잘 됐지만 결국에는 클롭 감독도 본인의 방식을 바꿔야 했을 정도로 게겐프레싱의 유효성은 사실 점점점 떨어졌고 조금 더 효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가 가미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그너 감독이 한계를 느낀 것이 이후에 맡았던 팀들에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 허더즈필드의 당시 스타일을 보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평균 55.7%로 챔피언십 팀 중에 세 번째로 높을 정도로 공을 오래 소유했고 패스 횟수도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다만 패스 정확성이 크게 떨어졌었고 특히 롱패스가 많지 않았고 숏패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매우 떨어졌던 것이 지적이 됐는데 물론 도전적으로 움직이고 전방 압박을 하고 속도감 있는 축구를 하게 되면은 패스 미스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공격 플레이의 밀도와 패턴과 세밀성이 조금 떨어졌던 게 아닐까. 현대 축구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러한 하이라인 축구를 공략하는 차단 후 롱볼, 선굵은 축구, 긴 패스를 활용하는 축구, 템포 축구가 또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바그너 감독이 시도했던 당시의 혁신적인 축구의 허점들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한때는 잠재력을 보였고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 이 축구가 우리 선수들에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거주한다거나 다른 연봉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월드컵에서 조금은 결과를 내기 위한 축구를 또 필요로 하는 과정 속에서 바그너 감독의 성향이 우리가 추구했던 하이라인과 도전적인 축구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같지만 그 방향성을 우리 선수들에게 맞춰서 또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이 있고 또 코치진들을 어떻게 대동할지 본인이 코치로서는 잘했지만 그 밑에 코치들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있는 부분들은 바그너 감독이 지금 최우선순위로 논의될 정도의 사람인가 좀 더 많은 후보들을 검토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내부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과 협회 내부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바그너 감독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명성이라든지 또 카리스마의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감독이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직접 이런 의문점과 아쉬운 점을 얘기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게 될지 또 언제 결정이 될지는 이번 주에 진행될 이임생 기술이사의 유럽 출장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임생 기술이사가 돌아온 이후 어떤 결론이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진행될지 여전히 대한축구협회에서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여전히 이임생 기술이사가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혼탁하고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한국 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들 한준TV가 새롭게 전해지는 소식, 확보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이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